안녕하세요. 주민참여 예산의 이하 실제를 강의할 우지영입니다. 예, 저는 대학에서 지방자치 행정 가르치고 있고요.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고 기재부, 그다음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 경기도 등등에서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1개 시군 주민참여 예산 위원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그러면 좀 핵심 포인트들만 제가 좀 찝어서 지루하지 않게 강의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좀 촬영하게 된 계기가 원래 14일날 여러분 직접 만나 뵙고 강의를 이제 30분 정도 간단하게 하려고 했으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이태원발로 코로나가 또 다시 확진돼서 이번에 행사가 취소가 됐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바로 주민참여 예산의 이하 실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모인 이유가 뭐죠?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인 거죠. 어떻게 행복해지냐? 우리 그 지자체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불편상, 불만상,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런 어떤 작은 문제들을 일상에서의 문제들 좀 해결하면 조금은 더 나은 삶과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시군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은 식당을 어떻게 갈까,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을 때 좀 힘들죠, 보호하기가. 그리고 청년들도 꿈이 있는데 어떻게 도전하는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바램들과 희망과 그 다음에 불만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와 행정 서비스를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주민의 삶 속에서 무엇이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서비스인지, 또 어떤 예산을 원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행정이 살피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특히 당사자, 이런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런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자체의 어떤 예산 제도나 사업 제한 제도에 그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독일 프라이부르크 사례에는 우리가 이제 그 놀이터들이 있잖아요, 동네마다. 근데 되게 획일적으로 놀이터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들이. 근데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당사자죠, 그 놀이터를 활용하는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정말 자연 소재로 모래와 물과 나무와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이런 놀이터를, 자연 친화적인 놀이터를 만든,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직접 어린이들이 의견을 내서 만든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순천에서도 기적의 놀이터라고, 아이들이 정말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정말 편하게 자연 친화적으로 놀 수 있는 어떤 놀이터들이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만든 기적의 놀이터를 만든 사례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물과 모래와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장난하면서 재밌게 놀았잖아요. 정말 어떤 인공적인 조형물이 없더라도 이런 소재들 갖고 신나게 놀 수 있거든요. 협동심도 키우면서. 그래서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라고 프라이부르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직접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 그 예산 낭비라고 치면요, 지방 정부의 예산 낭비 사례, 밑빠진 도, 좀 정말 쓸데없는 예산, 어떤 특혜 예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뜹니다. 대표적으로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이게 뭔지 아시죠? 아시겠어요? 강남 스타일 이 손 동작이잖아요. 이게 강남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조형물이 사진으로는 좀 그래도 멋져 보이는데 강남구 직접 가보면 정말 흉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철거 예정인데 이 예산이 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억만 드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또 드는 거죠. 그만큼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선 제가 생활 속 문제 해결을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예산들이 낭비된 것들, 이 두 가지 이유들로 해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예요. 주민참여예산의 도입과 현재를 좀 알아볼게요. 먼저 주민참여예산의 유래를 보면 89년도에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왜 여기서 시작이 됐냐면 이 브라질이 지금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특히 이 포르토 알레그레시는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고 힘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을 몰아냈어요. 그래서 새 단체장이 왔는데 다시 선출을 주민의 손으로 해서 선출이 됐는데 정말 와보니까 재정이 파탄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장이 주민 참여를 주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예산만 편성을 해야겠다. 정말 돈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을 편성할 겨를이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유래예요.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됐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캐나다, 미국, 이제 뉴욕 같은 도시에도 큰 대도시에도 주민참여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옆에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도입한 나라들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광주 북구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다음에 울산시 동구도 시작이 됐고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이 의무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지방재정법이 또 한 번 개정이 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명칭을 마련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그 국회에서의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를 보면 지방의회에 집행부가 예산을 11월 달에 제출을 하잖아요. 제출할 때 반드시 주민 의견서를 첨부해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불법 지출 및 낭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감시 통제할 수 있게 예산 기금의 불법 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 및 예산 성과급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개정을 한다라고 취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하는 어떤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상의 정치, 예산을 운용하는 거, 예산을 편성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 개정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 참여예산제도는 끊임없이 바뀌는 제도입니다. 광주시 북부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사업부서의 예산 요구서를 홈페이지로 공개해요. 이 예산 요구서가 뭐냐면 예산서와 예산 명세서, 예산 관련된 세부 사업 설명서가 이제 예산서의 세트인데 여기 이 예산서보다 더 상세하게 예산에 대해서 오는 내용이 있어요. 맨 처음에 사업부서가 기획 예산과에 얼마 예산을 주세요 하면서 예산 요구서를 올리거든요. 예산의 필요성, 예산의 효과성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웬만하면 지금 지자체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광주 북구는 예산 요구서까지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산의 도입 배경부터 결과까지 주민들이 상세히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충북 서천군 같은 경우 국민평가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방보조금, 보조사업까지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 대상 32가지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참여해서 그 평가를 같이 실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직접 참여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의 대부분은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주민들의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면서 어떤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좀 더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보면 2018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민참여예산제도도 도입이 됐죠. 그래서 본격 시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도 살고 있는 지자체에 참여 예산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직접 정부의 국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셔갖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앞에 도입과 현재 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어떤 제도가 왜 도입이 됐는지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주민참여예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개념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좀 불만 있으시면 이제 지자체에 민원 제기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민원 제기하면 또 부서 각각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그런 차원이었는데, 지금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사업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주민들과 권한을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분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사업 제안을 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라고 할 때는 정치랑은 상관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와 예산입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학자, 유명한 정치학자 아론 윌데브스키라는 사람이 말한 내용을 좀 제가 중요한 내용이라 좀 읽어볼게요. 정치를 국가 정치 결정에 있어서 누구의 주장이 관철되어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투쟁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야가 국회에서 자주 싸우잖아요. 예산은 이와 같은 투쟁 결과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를 정부가 당면한 긴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이라 하면 예산이야말로 이와 같은 노력의 초점인 거죠. 예산은 정치 과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긴급지원금 정부가 주기로 했을 때 그 소득 70% 이하 주기로 했다가 지금은 전 국민 다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여야가 공방을, 또 기재부하고 또 여야가 공방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는 예산을 둘러싸서, 그러니까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이거에 대한 싸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산이 곧 정치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을 본다는 것의 의미는 전통적인 의미는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되거나 공무원이거나 불법이나 횡령을 감시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죠. 예산을 본다는 의미가. 근데 지금 참여예산 시기에는 민주주의의 효능감을, 직접 민주주의 효능감을 높이고 주민 스스로의 필요를 충당하는 주민 직접 정치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는 이유는 더 나은 시민,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 예산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정치적 민주주의적 측면에서 예산을 본다면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인 배분이라고 합니다. 앞에 그 정치학자가 얘기한 내용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정치죠. 그러면 민주주의와 정치를 합하면 무엇이 되죠? 시민에 의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입니다. 또는 정치와 민주주의를 합하면 자원 배분에 대한 시민 권력인 거죠. 그래서 자원 배분이 뭐죠? 예산 편성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 이게 바로 주민 참여 예산 제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수는 비록 한 명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함께 모였을 때는 전체로서 가장 훌륭한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단 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다수이고 각자 나름대로 탁월함과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1개 시군에서 예산위원으로 다 모이셨죠. 여러분들의 지혜가 한 명 한 명은 특출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론화를 통해서 수기 과정을 통해서 그 채택한 예산들은 소수가 채택한 예산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방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들의 자율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것을 보장하는 게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면 지방민주주의는 무엇일까? 참여민주주의.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지방선거에 투표도 했고 총선에 투표를 했죠. 그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수단이 지방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은 주민참여제도이죠. 그래서 이 두 축으로 작동하는 게 지방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좀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해 생활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인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점점? 그래서 참여예산제도가 지금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먼저 참여성입니다. 누구나 참여해서 예산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수기성, 대화와 소통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누구나 발언을 하는 거죠. 대화, 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제안하고 심사하고, 그다음 민주성, 민주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결정을 하는 거죠. 목소리가 크거나 다수이거나 이런 특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산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게 참여예산제도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어떻게 발전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는 그 핵심 가치랑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먼저 누가 어떻게 주민을 대표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제 주민을 대표해 나오신 거죠. 대표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성 강화, 주민 상호 간 대화와 소통, 이런 내용들을 수기 과정이라고 합니다. 수기 과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런 책임성 부분들이 약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공성 강화, 다수 소수 주민의 재정 수요, 또 다수가 원하는 그 예산이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중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소수 사회적 약자들이 또 그 특별한 또 재정 수요가 있죠. 이런 거에 대한 민주적 절차 방식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공성 강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참여 예산제도 발전 방향은 대표성 강화, 책임성 강화, 공공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참여성, 수기성, 민주성 등의 핵심 가치를 대표성, 책임성,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실현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 표를 보시면 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정리를 한 건데요.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민과 관이 협력하는, 그다음에 민주주의는 독점 체제에서 다원 체제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으로, 그다음에 관주도에서 민관 주도로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더 아래로부터 더 가까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죠.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중심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같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핵심 가치, 참여예산제 핵심 가치는 참여성, 수기성, 민주성. 발전 방향은 참여성에서 대표성을 강화하고, 수기성에서 좀 더 대화 소통을 통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은 다수와 소수 골고루 민주적인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발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전 방향과 동시에 과제가 있어야죠. 발전 과제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좀 더 깊이 논의하는 거, 수기제도를 강화하고, 그리고 공익성. 우리 단체장의 예산권을 편성권을 배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성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죠. 거기서 우리도 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공익성, 균형성, 사회적 약자들을 고민하고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와 발전 과제를 정리를 했고요.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의 법과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이 최우선이죠. 제39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이제 시행한 거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시행령 46조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시했습니다. 지금 이 시행령에 따라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조례를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이 조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위원장도 뽑고 분과도 운영을 하고 예산학교도 하고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제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관련 정부 정책을 보면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도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확산해라. 그리고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주민들이 참여하게 해라. 그다음에 결산까지도 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주민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도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정부 정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또 생활 SOC 사업을 지금 전면적으로 정부에서 벌이고 있는데요. 생활 SOC 사업은 여러분들과 삶과 직결되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체육시설, 어떤 그런 이제 시설들. 예전에는 그냥 SOC 사업이었지만 여러분 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 사업인데 여기에 주민들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 시행령에서 이번에 이제 개정된 시행령인데 좀 더 주민들의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 수단도 다양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다 공개하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정부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이제 내리는데요. 그 기준에도 중요하게 주민 참여 및 공개 강화, 지방 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강화시켜라, 공개를 강화, 이런 내용들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주민자치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와 주민자치회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주민자치회에서 주로 주민 참여 예산을 제안하기도 하고, 주요 또 그 사업 수입으로 주민 참여 예산을 활용하기도 하죠. 주민자치회가. 이런 내용들은 이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온라인 강의라서 개괄적인 내용들만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방재정 정보 공개 강화,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참여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행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고 그 다음에 쉽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공개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연계한 예산 낭비 신고센터 활성화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를 좀 볼게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를 보면 이제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제 절차는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모,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도지사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강제사항이죠.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 주민들은 누구나 의견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죠. 홈페이지, SNS 서면, 그다음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결과를 다 공개하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위원회 구성원들인데요.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들도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원칙은 위원회는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야 되고, 주민의 참여 보장 및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정치적 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준 공무원처럼 지금 행정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처럼 여러 가지 지금 운영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준수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있죠. 지역회의는 이제 시군을 말하는 거고, 시군별로 그 지역회의가 구성이 돼 있고, 지역회의에서 사업 제안을 하면 여러분들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럼 경기도 참여 예산 운영 계획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민 참여 예산 공모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총 500억이에요. 도민 제한형 300억, 지역 지원형 100억, 그 다음에 민간 협치형 100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민 제한형은 일반 도민들, 그러니까 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약간 큰 규모의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도하고 그 시군이 협력해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로는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 이건 이제 도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 만들기. 이런 것들은 이제 시군하고 연계 협력해서 이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요. 지역 지원형은 이제 시군에 지원하는 거는 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 교수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도는 지원하고 시군이 집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민간 협치형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100억입니다.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와 도의 각종 위원회가 제안할 수 있는데, 민간단체들이 이제 보조금 사업도 하지만, 이제 이 민간협치형 100억 사업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협치 의제 발굴 사업 유형인데, 이 사업은 주로 수기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관과 민이 계속 토론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창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에 또 소속된 분들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공모사업 추진 절차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조금씩 늦어질 수도 있는데 4월 10일까지 주민들 도민 제한형 사업들을 제안받습니다. 그리고 5월 말까지 민간 예산 협의회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과 공무원들 사업부서가 합해진 형태가 이제 민간 예산 협의회인데 심사와 또 전문가도 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군위원회에서도 제안 접수를 받는 거죠. 지역 지원형 100억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 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위원회 및 시군부서가 검토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이제 올라와서 실국에서 사업을 구체화합니다. 그래서 한 7월 정도 하는데 이 날짜는 좀 변경이 가능해요. 이후에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주로 법적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이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런 것들 적격 심사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와 온라인 주민투표를 하고 마지막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 주민제한 사업을 예산 편성 경기도 예산 편성에 이제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참여의 예산은 뭐냐면 주민 의견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2021년도 도 재정 사업에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년도 작년에 30억 이상에서 제가 이 부분도 교육을 작년에 했었는데 지금 20년도에는 20억 이상 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좀 더 많은 주요 사업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서를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상 사업도 20억 이상 대상 사업을 결정을 하고 재정 사업별 위원별로 이게 여러분들이 분과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위원별로 사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21년 주요 재정 사업 총괄 설명 그다음에 주민 의견서 도출을 해서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같이 예산 편성안과 같이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우리 주민 의견들을 반영을 좀 하면서 예산 심의를 해야겠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국내에 어떤 우수 사례들을 좀 알아볼까요?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은 생활 속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먼저 되게 오르막길인데 불편한 어떤 계단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주민들이 사업 제안을 해서 계단도 만들고 여기 시멘트도 발라서 상당히 깔끔한 길이 됐죠. 이 길이 예전에는 그 노인들도 엎어지고 어린이들도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참여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서 좀 나아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이 하는 건데 버스 정류장에 그늘막이 없는 데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이제 그늘막 설치하는 이런 것도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이 중랑천 이제 징검다리 설치인데요. 이게 중랑천이 동대문과 광진구 사이를 흐르는 천입니다. 그런데 그 중랑천을 건너 가려면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진구에서 동대문구로 넘어가려면 삥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게 물의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징검다리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건널 수 있게, 그래서 주민 편의를 도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많이 드라마에서도 촬영 장소도 되고 명소가 됐습니다. 데이트 장소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은평구 물품 공유센터 설치 사업인데요. 공유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시행된 건데,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이제 공간에 그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쓰는 공구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동사무소 한 켠에 공간을 설치를 해서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공구들을 서로 빌려서 쓰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요즘에 많이 그 참여 예산으로 도입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포 소금기 조성 사업이에요. 이건 이제 마을 공동체 기반 조성인데, 이 그림을 보면 상당히 이 센터가 커 보이는데 크진 않고 되게 작은 센터예요. 근데 이 앞에가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좀 이렇게 귀가할 때도 좀 위험하고 했었는데, 이 공간을 조성하면서 되게 밝죠. 이게 유리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 길이 되게 환해지고, 그 길도 여성들이 안심 귀갓길로 조성이 됐고, 이 공간 내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다음 이제 중랑구 펫버스를 활용한 작은 도서관 설치인데요. 문화생활 취약지역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입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버스에 이제 펫버스를 그냥 고철로 없애는 게 아니라 이 펫버스 내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를 했더니 아이들도 상당히 재밌어하고 책도 보러 많이 오고, 엄마들도 이 공간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래서 문화생활 좀 취약지역에 이런 작은 도서관들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성북구 마을 라디오 스튜디오 조성 사업인데요. 마을 미디어 활성화 측면입니다. 예전에 뭐 농촌 이렇게 보면 이장님이 스피커로 얘기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DJ가 돼서 마을 이야기들을 라디오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성북구 또 한 가지 사례가 더 있네요. 청년 창업 공간을 지원을 했는데요. 공간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모여들고 또 창업도 이루어지면서, 원래 지역은 청년들이 많아져야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이는 도시가 됐다. 양천구에는 10cm 턱 없애기 사업인데, 우리에게는 10cm 턱이 불편함을 못 느끼게 해주는 장애인들한테는 엄청난 벽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측면에서 이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편하게 턱 없애기 사업을 했습니다. 이거 다 주민참여 예산의 어떤 우수 사례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의 제한과 심사 부분은 또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사업을 제안할 때 무엇을 제안하느냐 생각하죠. 먼저 왜 제안하느냐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공동체 공동의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왜 이 사업을 제안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의 어떤 불편함, 우리가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거,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불편함과 어떤 요구 사항들, 필요를 모아서 이제 제안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노원구는 뭐 치매 공동 돌봄 프로젝트, 구로구는 독거 어르신 돌봐주는 거, 강북구는 공중 화장실 여성 안심벨 설치, 양천구는 10cm 턱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 장애인 이동권 보장한 거죠. 마포구는 쓰레기 무단 투기, 이게 좀 심각하죠, 이런 요즘에. 그래서 이동형 CCTV 설치하는 부분들. 그리고 성북구는 앞에 사례를 말했지만 청년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주고, 광진구는 장난감 도서관, 성동구는 또 사람들 간의 어떤 정을 나누기 위한 어떤 공유, 공동체 문화 활성화, 동작구는
건강한 부모가 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제목도 재밌죠? 그래서 임신, 출산, 육아 3세대가 함께하는 건강한 부모 되기. 뭐 교육도 하고 같이 이제 모여서 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고, 강서구는 폐지수거 어르신 안전망 구축. 이 폐지수거 어르신 안전망 구축 사업이 상당히 괜찮은데요. 이게 뭐냐면 어르신들 저녁에도 밤에도 돌아다니시잖아요. 거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폐지 수거하는 리어카에도 형광을 붙이고 안전모도 쓰시게 하고, 이렇게 형광옥도 있고, 그래서 어떤 교통사고율이 좀 많이 저하가 됐다는 내용이죠. 광역 단위 사례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도정 참여형이 되겠죠. 도정 제한형. 그래서 우수한 사례를 보면 중증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한 장고장 수리 사업. 이것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나온 건데, 사업비는 3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의 중증 시각 장애인 대상으로 그 직원하고 이제 전문 수리 기사들이 가정 방문을 직접 해서 그 고장난 가전 제품들을 수리해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은 좀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생활 밀착형 이제 불편 해소에 기여를 했고, 이 사업을 특정 지역 특정 단체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선정해서 누구나 중증 장애인이라면 이 시혜를 받을 수 있게 이제 사업을 진행한 거죠. 그리고 미흡한 사례는 이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사업, 이런 거는 지금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가 지자체 사업이 부족해서 아니면 다른 이제 사업에 밀려서 이 설치 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 주민참여 예산을 부서에서 끼워넣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고 CCTV 사업들. 그래서 지자체가 계속 고유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주민참여 예산에 끼워넣는 거는 좀 바른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참여 예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또 이미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지자체에서. 그러면 유사중복이 일어나 중복 사업으로 또 집행될 수도 있어서 예산 낭비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단위 사례는 이제 지역 제한형이죠. 보면 이제 우수 사례를 보면요, 사업 을지로 골목 미관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 정도 사업인데요. 을지로 골목에 설치된 이제 셔터, 중구 가보시면요, 그 되게 가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셔터를 내리면 되게 적막한 어떤 그런 도시 골목인데, 거기다 그림을 그린 겁니다, 셔터에. 그래서 상당히 중구가 되게 밝고 되게 문화도시처럼 보이는 효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골목 환경 정비를 했다. 그래서 이것도 생활 밀착형 문제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또 중구에 여행객들이 많이 와요. 명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명동 갔다가 돌아보더라도 상당히 미관상 좋은 그 도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 환경 정비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주도로 지역 특성을 살리는 환경 개선 사업을 한 거죠. 이 부분에는 주민들, 이런 그림의 소질이 있는 주민들도 직접 참여를 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단위 사례, 미흡 사례, 이제 가로 정원형 거리 조성인데요. 성북구에 이제 5개 노선을 2억 상당의 돈을 들여서 한 건데요. 이것도 그냥 성북구 기존 어떤 지자체 사업, 구청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참여 예산으로 좀 끼어서 들어온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와 가로수 식재는 지자체에서 항상 하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 한다, 그러면 주민들을 좀 참여시켜서 주민들이 어떤 거리를 원하는지 좀 참여형 사업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보면 그냥 관 주도로 예전 하던 방식으로 가로 환경을 정비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벌인다면 주민들이 어떤 거리를, 어떤 가로수를 원하는지 이렇게 주민 참여형으로 집행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업 제한의 제외사항의 부적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 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행사성인 경우 이런 부분들도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에 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제안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계속 사업인 경우에는 좀 불가하죠. 왜냐하면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 제조 이런 수년에 걸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부적정하고, 이미 설치 운영 중인 도 또는 이제 시군의 뭐 센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설들, 공공시설들의 운영비를 여기다가 끼워 넣는 거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집행 예산 편성 기준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이게 뭐냐면 뭐 학술 용역 심의위원회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보조금 심의, 학술 용역 심의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자, 민간 위탁 심의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에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것도 좀 어렵겠죠? 사업 제안서 형식은 좀 참고해 보시고요. 예, 제안서가 간단하죠. 사업명, 그 다음에 사업 대상, 이 사업의 수혜자가 누군지, 그리고 사업 목적이, 제안 취지 간단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소요 사업비 이런 부분들 좀 어려우시더라도 대략 좀 적어주시고, 그리고 사업 내용들 앞에 좀 쓴 내용들과 곁들여서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땡땡땡 사업은 누굴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내용으로 집행이 되며 그 기대 효과는, 이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 여러분은 특히 제가 그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는 심사 교육을 안 하는데 심사를 여러분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이 심사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아 위치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떨어뜨린다 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집행부의 단위 사업, 세부 사업에 어떻게 위치져서 들어가면 좋을지, 어느 사업 부서가 시행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더 깊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이건 우리 부서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합니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할에서 뭐 부적격을 하고 뭐 예산 낭비 막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보다 지금 올라온 사업들은 행정이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 그릇에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제안한 시민의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사업을 실제로 집행할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필요가 충족되면서도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여러분들의 1차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심사 부분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사업을 제안하는 시민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는 갖고 있죠.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정 내에 사업 구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세출 구조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행정 내에는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행정 운영 경비, 재무 활동 이렇게 쭉 세출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하고 있는 자치 사무의 성격이 있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그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적절하게. 그래서 요게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매칭을 여러분들이 좀 적절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자리 잡기라고 좀 전 표현을 하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사업이 집행 과정에서 또 왜곡되는 것도 막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한다고 했지만 완전 제안한 사업과 다르게 집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의견을 낼 필요가 있고, 어떤 분야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잘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심사 기법에서는 먼저 사업비를 검토해야죠. 이 사업비가 적절한지, 과다하지 않은지. 그래서 동종 사업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는 정부 공개 포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open.go.kr 들어가면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 동종 사업이 유사 사업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사업 내용을 검토하는데 사업 내용이 적절한지, 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운영계획, 우리 경기도 운영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계획이 있죠. 운영계획에 명시한 부적격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여러분이 보셔야죠. 마지막 평가 지표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필요한가, 시급한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장 필요한 사업인가죠. 그래서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공공성,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는지, 그다음에 효과성, 정말 이 사업에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이 사업에도 제안서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성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뭐 이렇게 또 구술이 돼 있겠죠.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수혜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성평등 제고를 했는지, 그 다음에 사업비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점을 해서 점수화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기도 예산과 주민의견서 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주민의견서 얘기를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경기도 운영계획에 그 주민 제한형이 있었고 일반 계획형이 있었죠. 일반 제한형이 있었죠. 거기를 보면 2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는 거죠. 그게 주민의견서인데, 주민의견서의 의의는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 운영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고, 효과는요, 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양한 주민 참여 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주민들의 참여 동기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서가 의회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돼서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가 가능하죠. 그래서 법적 근거를 보면, 단체장은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서 작성 전에 7가지 차관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앞에 우리 심사표하고 내용이 연결이 돼요.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지금 경기도 20억 이상 재정 사업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공공성, 사업의 민주성, 그다음에 사업의 효율성,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의 효과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부분들을 머리에 넣으시고, 이 이제 사업 설명서도 보시고 예산서를 보면서 이 사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기획행정분과가 있는데, 기획행정분과에서 이제 다루는 이제 사업들 예시로 제가 좀 가져온 게 작년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평화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서는 의견들을 뭐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해라.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주민 의견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민원 해결해서 갈등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 지원에서는 타지자체의 어떤 성과들을 참조해서 예산 절감 부분을 좀 검토해라. 이 정보통신망 서비스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지금 88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 장비 보강에서는 소방 장비가 가장 중요한 내구성 강화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입찰 비리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이건 이제 간단하게 한 줄씩 제가 단 건데, 여러분들이 의견들을 충분히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서 작성 양식인데요. 목적에 맞는지, 그다음에 공공성과 지역 발전을 도모했는지, 성공 전략은 뭔지,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의견 써주시면 됩니다.
지방 재정의 이해와 경기도 예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 구조가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재정도 지방재정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 그 다음에 교육청 같은 교육비 특별회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입은 지방세, 이제 지방재정 구조를 보면 세입, 수입이죠. 지자체에 들어오는 수입, 지방세, 여러분들 세금 내시죠? 주민세 이런 것도 재산세. 그래서 지방세, 그 다음에 세액 수입, 여러분들 그 주차료, 공공시설 주차료 내시죠? 공공주차장, 그런 게 다 세액 수입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13개 분야죠. 그래서 행정, 안전, 교육, 문화 이렇게 등등 이제 세출 분야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일반 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여러분 사시는 곳에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하수도 이런 것들 있죠.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예요.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뭐 주차장, 뭐 도시재생, 뭐 이런 것들 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으로 설치한 게 특별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또 기금이 있죠. 기금은 회계하고는 달라요.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받고 통제를 받습니다. 기금은 그거보다는 좀 탄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 특별회계는 교육청 회계죠. 그 다음에 재정 흐름을 보시면 국세도 내고 여러분이 지방세도 내죠. 그래서 국세는 중앙정부에 가고 지방세는 지방정부에 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교부세와 보조금을 지방정부에 교부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 편성 과정은 여러분들이 쭉 지금 사업 제안도 하고 주민 의견서도 제출을 하는데 이런 것들 다 모아서 단체장이 11월 달까지 예산 편성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을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본회의를 열어서 그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심의를 하죠. 그 다음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마지막 최종 의결을 하고 단체장에 예산 편성,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 편성안을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돼서 통보가 되는 게 예산 편성 및 이제 심의 과정이고요. 예산 편성안을 만들 때 단체장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SOC 사업 같은 게, 시설 사업 같은 게 투자 심사도 받고, 그리고 지방 자치법에 의거해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안들을 조정을 좀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 과정들이 좀 있고요. 세입 총괄인데요. 세입 총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 세액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그 다음에 보존 수입 및 내부거래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세입은 크게는 이제 교부세, 보조금은 정부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은 특정 사업에 보조되는 게 국고보조금이에요. 교부세는 이 지역의 수요를 형편을 고려를 해서 지역에 정부가 꼬리표 없이 보내는 겁니다. 특정 목적 없이 그 부족분, 이 지역에서 재정 수요가 많은데 수입은 적다. 그러면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수입에서 부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메워주는 게 교부세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 똑같이 교부금, 이제 한 글자만 다른데, 교부금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이 31개죠. 31개 시군이 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재정 부족액을 채워주는 게 교부금이고, 어떤 특정 사업을 보조하는 게 도비 보조금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지방세는 이제 경기도기 때문에 도세, 시군세만 아시면 되는데, 도세는 취득세. 여러분들 내시는 취득세는 경기도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기초단체로 가는 게 아니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 그리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는 시군세입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세액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그 다음에 재산을 임대하는 수입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세액수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방세와 세액수입을 합해서 자체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보조금 주고 교부세 주죠. 그거는 이전 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전 재원과 그 다음에 자체 재원을 합해서 지자체가
그 수입으로 이제 꾸려 나가는 거죠. 세출은 여러분들 예산서를 반드시 예산위원님들 꼭 보셔야 되는 세출 총괄표는 세 가지 종류예요. 먼저 기능별이 있고, 기능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별이에요. 그래서 뭐 행정 분야, 문화 분야 뭐 이렇게 그런 게 이제 기능별이고, 조직별은 부서, 기획예산과, 그다음 뭐 그러니까 행정국, 경쟁국, 그 안에도 과가 있죠. 그래서 과별 이제 부서별 예산이고, 성질별은 예산 지출 속성, 비목별이라고도 하는데, 인건비, 물건비, 여비 이런 게 성질별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분야별이죠. 분야별은 13개 분야, 52개 부문으로 돼 있습니다. 세출 구조는 그 지자체의 어떤 미션이 있고, 전략 목표가 있고, 성과 목표,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사업은 세부 사업을 제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구조는 좀 참고를 하시고, 분야, 부문, 실과, 전략, 성과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이 밑에 정책 사업, 행정, 운영, 경비, 재무활동 있고, 정책 사업 밑에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동계목, 산출 근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부 사업을 여러분이 제출하는 사업 제안서는 세부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제출하시면 사업 그 편성목, 어떤 통계목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업부서에서 배치를 하는 거죠. 이제 세출 예산서 이제 참고하셔서 이제 이렇게 예산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5년치를 재정계획을 한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 전망을 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계획적으로 하는 거죠. 요즘엔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요하게 돼 있는데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안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민참여 예산 제안을 하면 2021년도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5년치를 계획을 cap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경기도 재정 현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 규모, 총 규모는 31조 7,377억 원이고요. 재정이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으로 구성된다 말씀을 드렸죠. 지방세는 12조 5,659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 수입은 8,863억 원이고, 이전 수입은 중앙에서 오는 사업비는 이전 수입은 10조 8,954억이고, 인구는 1,323만 9,666명입니다. 전국에서 최대의 인구수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유사단체 평균이 10조 8,320억 원이에요. 유사단체라는 거는 그 도 단위를 말을 하는 건데요. 거기서 31조면 상당히 3배가 많은 거죠? 재정 자립도는 51.18%입니다. 다른 유사 지자체는 35.99%보다 훨씬 높죠. 재정 자주도는 이제 자주재원을 포함하는, 이전 재원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인데 51.88%예요. 그래서 유사단체 평균 47.16%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별 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일반 회계가 23조 5,945억, 특별회계가 3조 4,438억, 기금이 4조 6,994억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가장 크죠? 12조 5,658억, 그 다음에 보조금이 9조 3,582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출 기능별, 이제 세입을 받고 세출 분야별을 보면 가장 큰 게 뭐죠? 사회복지 분야죠? 41%를 차지하고 있고요. 9조 6,865억이네요. 그래서 사회복지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일반 공공행정이고 20%를 차지하고 있고 4조 7,743억, 그 다음에 교육 분야가 많네요. 교육 분야는 11% 차지하고 있고 비중입니다. 세출 대비 비중이고 2조 6,664억입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영상을 보다 보면 되게 길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했던 부분들만 좀 살펴보시고요. 제가 대면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질 높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재밌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카메라만 보고 얘기를 하려니까 좀 많이 버벅대기도 하고 좀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들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에 직접 얼굴 뵙고 주민참여 예산과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